안녕하세요. 누구나 한 번쯤은 깊이 생각해 봤을 그런 질문이죠. 바로 나는 대체 뭘까 하는 거요. 어제의 나랑 오늘의 나는 같은 사람일까요? 10년 전 나는 지금의 나랑 같다고 할 수 있을지. 몸도 생각도 계속 변하는데. 변하지 않는 진짜 나 같은 게 과연 있을까요? 오늘 여러분께서 보내주신 자료들을 보면서 이 오래된 질문을 한번 제대로 파헤쳐 보려고 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정말 인류가 아주 오랫동안 고민해온 질문이죠. 네. 자료들을 보니까 이게 고대 철학자들 생각부터 시작해서 최신 뇌과학 연구까지 정말 방대하더라고요. 맞아요. 플라톤, 아리스토텔레스, 데카르트 같은 이름도 보이고. 네, 그렇죠. 뇌 손상 환자 이야기, 심지어 동양 철학까지. 와, 이걸 다 꿰뚫어 본다는 게 쉽지는 않겠는데요. 네, 정말 그렇죠. 워낙 오래되고 깊은 질문이니까요. 보내주신 자료들을 쭉 보니까 이 질문에 답하려는 시도가 크게 두 갈래로 나뉘는 것 같아요. 하나는 우리 안에 뭔가 좀 특별하고 변치 않는 그런 영원 같은 게 있어서 그게 바로 나다 이렇게 보는 관점이고요. 다른 하나는 나라는 건 결국 우리 뇌랑 몸의 작용일 뿐이다. 이런 관점이죠. 아, 영혼이냐, 뇌의 작용이냐. 네, 오늘 이 두 관점이 어떻게 좀 부딪히고 있는지 그 핵심적인 지점들을 짚어보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네, 좋습니다. 그럼 영혼이라는 개념부터 시작해볼까요? 이게 그냥 종교적인 의미만 있는 건 아니잖아요. 철학에서는 이걸 어떻게 봤나요? 맞습니다. 철학에서 영혼은 되게 여러 가지 역할을 하는 개념으로 제시됐어요. 자료들 보니까 첫째로는 살아있는 것과 죽은 것을 구분하는 것. 그러니까 생명의 원리로 봤죠. 옛날 그리스어나 라틴어에서 영혼을 뜻하는 단어가 원래 숨결 이런 뜻이었거든요. 숨결이요. 생명력 자체를 의미했군요. 그렇죠. 둘째로는 이게 좀 더 중요한데 개인 정체성의 근거로 본 거예요. 몸은 계속 변하는데 나는 왜 그대로라고 느낄까? 영혼이 그 답이다 이런 거죠. 하긴 세포도 다 바뀐다고 하잖아요. 그런데도 나는 나라고 느끼니까. 네. 셋째로는 의식. 그러니까 나의 주관적인 경험 있잖아요. 예를 들어 빨간색을 볼 때 그 느낌? 아니면 초콜릿 맛을 느낄 때 그 경험 자체. 이걸 담당하는 곳으로 생각했고요. 마지막으로는 이제 이성이나 도덕적 판단의 주체. 이렇게 보기도 했고요. 아, 듣고 보니까 영혼이라는 개념 하나에 우리가 직관적으로 나라고 느끼는 많은 부분을 설명하려고 했던 거네요. 특히 그 데카르트. 나는 생각한도 고루 존재한다. 이 말은 워낙 유명하잖아요. 네, 그렇죠. 모든 걸 의심해도 생각하는 나 자체는 의심할 수 없다. 이거였죠. 맞습니다. 데카르트는 바로 그 생각하는 나, 즉 정신, 레스 코기탄스가 공간을 차지하는 몸, 물질, 레스 익스텐사워는 완전히 다른 종류의 실체라고 주장했죠. 실체 이원론이에요. 몸은 얼마든지 나눌 수 있지만 생각하는 나는 나눌 수 없다. 이렇게 봤고요. 그의 논리는 우리 안에 어떤 정신적인 영역이 물질과는 다르다는 직관에 상당히 호소력이 있었죠. 네. 뭔가 와 닿는 면이 있어요. 하지만 바로 여기서 엄청 큰 문제가 생깁니다. 아, 그 유명한 문제군요. 정신이랑 몸이 완전히 다른 거라면 대체 얘네들이 어떻게 서로 영향을 주고받냐는 거죠. 제가 예를 들어 팔을 들고 싶다고 생각하면 실제로 팔이 움직이잖아요. 근데 비물질적인 생각이 어떻게 물질적인 몸을 움직일 수가 있는 건지. 그렇죠. 그 엘리자베스 공주의 지적이 정말 날카로웠던 것 같아요. 정확합니다. 이게 바로 상호작용 문제고 데카르트 이후로 이원론을 계속 괴롭혀온 아주 어려운 문제입니다. 데카르트 본인도 이걸 해결하려고 뇌의 송과선이라는 작은 부분을 연결점으로 지목하긴 했는데 그게 근본적인 해결책은 되지 못했죠. 그렇군요. 결국 이 문제는 비물질적인 영혼이라는 개념이 가진 가장 큰 약점 중 하나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영혼 대신에 다른 설명을 찾으려는 움직임도 당연히 있었겠네요. 모든 것이 결국 물질이다. 이런 유물론적 관점에서요. 자료에 나온 뇌과학 연구들이 이쪽을 굉장히 강력하게 뒷받침하는 것 같던데요. 네, 맞아요. 특히 현대 뇌과학의 발전은 이 전통적인 영혼 개념에 아주 큰 도전을 제기했습니다. 가장 충격적인 사례 중 하나가 바로 그 피니어스 게이지 이야기죠. 19세기에 사고로 쇠막대가 뇌의 전두엽 부분을 뚫고 지나갔는데 아, 저도 그 이야기 봤어요. 네, 목숨은 건졌지만 성격이 완전히 딴 사람이 되어버렸어요. 원래는 되게 성실하고 온화했던 사람이었는데
사고 후에는 충동적이고 무례하게 변해버렸죠. 세상에. 만약 나의 본질이 변하지 않는 영혼이라면 뇌 손상 하나만으로 이렇게 성격 자체가 뒤바뀔 수 있을까요? 좀 이상하죠? 정말 섬뜩한 이야기네요. 뇌가 곧 나의 많은 부분을 결정한다는 되게 강력한 증거처럼 들리는데요. 그리고 또 다른 흥미로운 연구도 있었죠. 그 좌뇌랑 우뇌를 분리하는 수술을 받은 환자들 이야기요. 아, 분리뇌 연구 말씀이시군요. 네. 원래는 간질 치료 목적으로 좌우 뇌를 연결하는 신경다발, 뇌령이라고 하죠, 그걸. 절단한 환자들을 대상으로 한 연구인데요. 결과가 아주 놀랍습니다. 마치 한 사람 안에 두 개의 독립적인 의식이 존재하는 것처럼 보이는 행동들이 관찰됐어요. 두 개의 의식이요. 네. 예를 들면 오른쪽 시야로 들어온 정보, 이건 좌뇌가 처리하거든요. 이건 말로 설명할 수 있는데 왼쪽 시야로 들어온 정보, 이건 우뇌가 처리하는데 이걸 보여주면 말로는 표현을 못하면서 왼손으로는 그 물건을 정확히 집어내는 식이에요. 와, 신기하네요. 심지어 어떤 경우에는 한 손은 옷을 입으려고 하는데 다른 한 손은 막 벗으려고 하고 그랬다고 합니다. 허. 이게 단일하고 나눌 수 없는 영혼이라는 개념과는 잘 안 맞죠. 뭔가 나눠진 것 같잖아요. 그런데요. 듣고 보니까 뇌의 특정 영역이 닫히면 언어나 기억 같은 특정 기능이 사라지거나 아니면 약물이 뇌 화학 상태를 바꿔서 기분이나 성격을 변화시키는 걸 보면 정신 활동이 뇌에 깊이 의존하고 있다는 건 부정하기 어려워 보입니다. 그렇다면 나는 그냥 뇌의 활동일 뿐이다. 이렇게 결론 내려도 될까요? 과학적으로 보면 그게 현재로서는 가장 간결하고 강력한 설명입니다. 뇌 활동과 정신 상태 사이의 그 밀접한 연관성은 정말 압도적인 증거들이 뒷받침하고 있거든요. 오컴의 면도날 원칙이라고 하죠. 굳이 설명하기 어려운 비물질적인 영혼을 가정할 필요 없이 뇌만으로 설명이 가능하다면 그쪽을 택하는 게 합리적이라는 겁니다. 필요 없는 가설은 잘라낸다. 그렇죠. 그래서 현대 철학이나 인지과학에서는 정신 상태를 뇌의 특정 상태나 기능과 동일시하거나 이걸 동일론 기능주의라고 부릅니다. 아니면 더 나아가서 우리가 일상적으로 쓰는 믿음이나 욕망 같은 마음 개념 자체가 좀 잘못된 거고 결국엔 신경과학으로 대체될 거다 이렇게 보는 입장도 있어요. 제거적 유물론이라고 하죠. 제거적 유물론, 마음 개념 자체가 사라질 거다. 좀 급진적인데요. 네, 상당히 급진적이죠. 하지만 그런데도 뭔가 좀 찜찜한 구석이 남는 것 같아요. 아무리 뇌 활동을 자세히 설명한다고 쳐도 제가 지금 느끼는 이 생생한 경험 있잖아요. 예를 들어 커피의 쌉싸름한 맛이라든지 노을을 볼 때 그 감동 같은 거, 그런 주관적인 느낌 자체를 설명할 수 있을까요? 자료에서는 이걸 의식의 어려운 문제, hard problem이라고 부르던데요. 바로 그 지점입니다. 그게 유물론이 딱 부딪힌 가장 큰 난관이에요. 데이비드 처머스라는 철학자가 지적했듯이 뇌가 정보를 어떻게 처리하고 행동을 만들어내는지 이건 쉬운 문제라고 불러요. 이건 과학적으로 설명 가능할지 몰라도 왜 그런 과정에 주관적인 경험, 즉 퀄리아라고 불리는 그 질적인 느낌이 동반되는가? 이게 어려운 문제죠. 이건 설명하기가 정말 어렵다는 겁니다. 퀄리아, 그 느낌 자체. 네. 예를 들어 그 색깔 과학자 메리 이야기 한번 생각해 보세요. 평생 흑백 방 안에서 색깔에 대한 모든 물리적 사실을 책으로만 배운 완벽한 과학자 메리가 있어요. 이 메리가 방을 나와서 처음으로 진짜 빨간 사과를 딱 봤을 때 과연 메리는 새로운 것을 배우는 걸까요? 아닐까요? 당연히 배우는 게 있지 않을까요? 그 빨간색을 본다는 것이 어떤 느낌인지 이걸 알게 되는 거니까요. 물리적 정보만으로는 알 수 없었던 거잖아요. 그렇죠. 만약 메리가 세상의 모든 물리적 사실을 다 알았는데도 불구하고 새로운 것을 배웠다면 그건 세상에 물리적 사실 외에 다른 종류의 사실, 즉 주관적 경험에 대한 사실이 존재한다는 의미가 될 수 있겠죠. 이게 바로 물리주의적 설명과 우리의 주관적 경험 사이의 설명적 간극, explanatory 갭입니다. 유물론이 이 간극을 어떻게 메울 수 있을지는 여전히 아주 뜨거운 논쟁거리예요. 결국 영혼이라는 전통적인 개념은 과학적인 도전에 좀 부딪혔지만 그렇다고 해서 나와 의식의 문제가 완전히 해결된 건 또 아니군요. 이게 묘하게 균형이 맞는 것 같기도 하고요. 맞습니다. 그래서
현대 철학에서는 이 이원론, 대유물론 이런 단순한 이분법을 좀 넘어서려는 다양한 시도들이 나오고 있어요. 예를 들면 의식이란 정보가 얼마나 복잡하게 통합되느냐에 따라 발생하는 현상이다. 이렇게 보는 통합정보 이론 IIT 같은 것도 있고요. 아니면 더 나아가서 의식 자체가 물질의 아주 근본적인 속성일지도 모른다. 이렇게 생각하는 범심론 같은 관점들도 최근에 다시 주목받고 있습니다. 범심론이요? 모든 것에 마음이 깃들어 있다? 뭐 그런 뉘앙스죠. 아직 정설은 없지만 그만큼 이 의식 문제가 정말 어렵다는 걸 보여주는 것 같아요. 네. 이런 복잡한 논의 속에서 동양 철학의 관점은 좀 다른 해답을 제시하는 것 같아서 흥미로웠습니다. 특히 불교의 무아 사상이요? 네. 불교는 서양 철학의 그 전통적인 영혼 개념과는 아주 다른 접근을 하죠. 핵심은 무아, 즉 영원하고 변하지 않는 고정된 나, 자아는 없다는 가르침입니다. 불교에서는 우리의 경험을 물질, 색, 느낌, 수, 생각, 상, 의지, 행, 의식, 식이라는 5가지 요소, 이걸 오운이라고 하는데요. 이 5가지 요소들이 끊임없이 흘러가는 과정으로 분석해요. 오운. 네. 그리고 이 요소들 중 어느 하나도 영원하거나 고정된 나라고 할 만한 실체는 없다는 거죠. 모든 건 조건에 따라 생겨나고 사라지니까요. 연기. 그럼 나라는 건 그냥 이름뿐이라는 건가요? 그렇죠. 나라는 것은 마치 강물처럼 끊임없이 변화하는 그 정신적, 물리적 사건들의 흐름에 우리가 편의상 붙인 이름일 뿐이라는 겁니다. 술의 비유 같은 것도 있고요. 나는 없다. 이건 뭐랄까 또 다른 충격인데요. 그럼 지금 나라고 느끼는 이 생생한 감각은 대체 뭐죠? 불교에서는 그걸 일종의 환상이나 습관적인 집착으로 봅니다. 나라는 고정된 실체가 있다는 그 착각 때문에 괴로움이 생긴다고 보고 명상 같은 수행을 통해서 이 흐름을 있는 그대로 통찰함으로써 나라는 관념에서 벗어나는 걸 목표로 하죠. 아, 고통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네. 이게 어떤 면에서는 뇌가 우리에게 통합된 자아상을 만들어 보여준다는 일부 현대 신경과학자들의 견해와도 좀 유사한 면이 있는 것 같아요. 반면에 힌두교의 일부 학파, 예를 들어 아드바이타 베단타 같은 곳에서는 아트만이라는 진정한 자아가 우주의 근본 실제인 브라흐만과 동일하다는 오히려 더 거대한 우주적인 자아 개념을 제시하기도 하고요. 그것이 바로 너다, 뭐 이런 가르침이죠. 와, 서양이든 동양이든 나를 탐구하는 방식이 정말 다양하군요. 결국 이 영혼이 있냐 없냐, 나는 무엇이냐 하는 질문이 단순히 철학자들의 말장난이 아니라 우리 삶과도 정말 직결되는 문제인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예를 들어 우리가 과연 자유의지를 가지고 스스로 행동하는 주체인가? 아니면 그저 뇌의 결정에 따른 결과일 뿐인가? 하는 질문은 당장 법적인 책임 문제와 직결되죠. 그렇죠. 처벌의 근거가 달라질 수 있겠네요. 네. 또 치매와 같이 기억이나 인격이 아주 심하게 변했을 때 그 사람을 이전과 같은 사람으로 봐야 하는지, 그 사람이 과거에 했던 약속이나 결정, 예를 들면 사전 연명 의료 의향서 같은 거요. 그런 게 여전히 유효한 건지, 이런 것들이 아주 현실적인 질문을 던집니다. 더 나아가 미래에는 인공지능이 의식을 가질 수 있을지, 만약 그렇다면 우리는 AI를 어떻게 대해야 할지에 대한 고민도 결국 이 문제와 연결될 수밖에 없고요. 듣고 보니 정말 중요한 문제네요. 자, 오늘 정말 긴 이야기를 나눠봤는데요. 영혼이라는 아주 오래된 개념에서 시작해서 뇌과학의 도전, 그리고 여전히 풀리지 않은 의식의 수수께끼까지 짚어봤습니다. 이제 슬슬 마무리를 좀 해볼까요? 네, 정리를 좀 해보자면 비물질적이고 불멸하는 그런 전통적인 의미의 영혼 개념은 현대과학, 특히 뇌과학의 증거들과는 잘 맞지 않는다는 것이 현재로서는 중론인 것 같습니다. 정신활동이 뇌활동과 너무나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다는 증거가 워낙 많으니까요. 네, 뇌 없이는 정신도 없는 것처럼 보이니까요. 그렇죠.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모든 문제가 다 해결된 건 절대 아닙니다. 특히 내가 나라고 느끼는 이 주관적인 의식의 경험, 그 어려운 문제는 여전히 과학과 철학의 아주 큰 숙제로 남아 있습니다. 유물론이 현재 가장 유력한 설명 틀이긴 하지만 아직 완성된 답은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영혼이 없다고 해서 당장 나는 누구인가라는 질문이 사라지는 건 아니군요. 오히려 뭐랄까 더 복잡해지는 것 같기도 하고요. 그럴 수 있습니다. 하지만 영원히 없다고 해서 삶의 의미나 도덕적 가치를 찾을 수 없는 건 아니에요. 우리의 행복, 타인과의 공감, 또 이성적인 판단 같은 것들을 기반으로 해서 충분히 윤리적인 삶을 살 수 있죠. 어쩌면 중요한 것은
영원히 있다 없다는 이분법적인 결론 자체보다도 우리가 누구인지, 이 세계가 무엇인지 끊임없이 묻고 탐구하는 그 과정, 그 성찰하는 삶 자체가 아닐까 싶습니다. 네, 오늘 탐구를 통해서 확실한 답을 얻었다기보다는 오히려 이 문제가 얼마나 더 깊이 생각해야 할 문제인지를 깨닫게 된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듣고 계신 여러분께 이런 질문을 한번 던져보고 싶네요. 만약 당신이 고정된 영혼 같은 게 아니라 매 순간 경험하고 생각하면서 계속해서 만들어 나가는 하나의 이야기라면 당신은 당신의 이야기를 앞으로 어떻게 쓰고 싶으신가요? 지금 이 순간 당신을 당신으로 만드는 것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나요? 이 질문을 한번 곱씹어 보시면 좋겠습니다.